158페이지 최저한세네요. 14.4의 최저한세인데 이 14절에 가장 중요한 토픽이기도 하고요. 난이도도 좀 있는 편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까봐 1점의 개념에서 그림하고 표로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점의 개념인데 제일 위에 박스 보시면 케이스 1, 케이스 2가 있죠. 감면후세액하고 최저한세라는 걸 비교해서, 그러니까 최저한세는 뭐냐면요, 국세청이 우리 삼성전자한테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너무 많이 해줘 버리면 국세청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최저한 이 정도는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국세청이 정해놓은 개념인데요. 나중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최저한세는 진짜 있는 세금이 아니고 가상의 세금이에요. 가상의 한도. 적어도 모든 기업이나 국민은 너네 기업 수준에 맞게 이 정도는 세금을 내라가 최저한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사나 세무사를 해가지고 실무에 한번 직접 일을 해보시면 이 최저한세에 걸릴 만큼 세액공제나 감면을 많이 받는 법인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최저한세는 우리나라에서 세액공제 감면이 아주 많을 때나 유효한 거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세액공제 감면이 아주 많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이 최저한세를 고민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수업 목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제일 위에 있는 박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비교해 보시죠. 첫 번째 땡마크에 케이스 1, 요거는 감면후세액하고 이 최저한세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최저한세가 너네 기업이 적어도 이만큼 내라는 일종의 가상의 한도라고 그랬어요. 케이스 1은 감면후세액이 250원이고 최저한세가 230원이네요. 감면후세액. 제가 감면후세액은 습관적으로 파란색으로 많이 쓰거든요. 파란색. 감면후세액. 그리고 최저한세는 습관적으로 빨간색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색깔로 한번 구분해 보시라고. 최저한세. 케이스 1은 감면후세액이 250인가요? 최저한세가 230인가요? 맞죠? 그러면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는 거냐면, 국가는 우리 삼성전자한테 적어도 최저한으로 올해 230원 정도는 내란 소린데, 실제로 감면후세액을 250원을 내고 있으니 국가가 요구하는 최저한세보다 더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입니다. 근데 케이스 2를 볼까요? 케이스 2는 최저한세가 250이네요. 감면후세액이 250 똑같죠? 근데 최저한세가 30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국가는 우리한테 적어도 300원 정도는 네가 올해 내야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감면받은 다음에 내고 싶어하는 세금은 250원이니까 이때는 문제가 있죠. 감면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 50원을 감면 배제한다고 써있습니다. 50원 감면 배제. 50의 감면 배제가 있습니다.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자, 결론적으로 듣고 보니까 최저한세는 납세자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거라고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1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케이스 2는 간만에 삼성전자가 올해 이것저것 세액공제 감면을 많이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감면 후, 세액공제 감면 후 세액이 250원만 내려고 했는데, 국가가 니네 회사는 올해 300원 정도는 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50원 정도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250이 아니라 300을 내야 하니까. 그래서 최저한세는 납세자에게 그렇게 유리한 개념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업 목적으로는 중요한데, 실무에서는 최저한세 기업들이 잘 안 걸려요. 제가 걸린다는 표현을 쓸게요. 왜 최저한세 안 걸린다? 우리나라의 그 세액공제 감면이 많다, 많지 않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은 종류는 되게 많은데요. 그게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그 최저한세에 걸릴 만큼 감면 후 세액공제 감면을 실제로 많이 받는 게 아니니까 이 감면 후 세액공제가 그렇게 많이 낮지 않거든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낮지 않거든요. 이게 낮아야 걸리는 거니까. 그쵸?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면 후 세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고 최저한세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제가 그래서 감면 후 세액은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했고요. 최저한세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다시피. 그리고 감면 후 세액은 이쪽으로 이제 화살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쵸? 최저한세는 이쪽으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감면 후 세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정상적인 과세표준을 구해요. 제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산주세액 쭉 해놨잖아요. 이 정상적인 과세표준을 구해요.
곱하기 t%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액공제 감면을 빼요. 빼기 근데 잘 보세요. 이 최저한세, 소위 제가 최저한세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최저한세 테스트를 할 때는 세액공제 감면을 두 개로 보시는 것처럼 A와 B로 나눠서 빼줘야 합니다. 첫 번째 A는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 세액 감면이죠. 최저한세 대상이에요. 최저한세 대상.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 감면을 빼는데 우리 편의상 그냥 A라고 합시다. A.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 감면을 빼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감면 후 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감면 후 세액. 이 감면 후 세액이라는 거하고 여기 있는 이 최저한세, 빨간색하고 비교해서 소위 최저한세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빼기 세액공제 감면을 뺍니다.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쓸까요? 빼기 세액공제 또는 감면 B를 빼요. 얘는 우리가 편의상 뭐라고 하냐면 최저한세 대상 아닌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는 최저한세 대상인이고 하나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이니까 이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 밑에는 제가 뭐 쓰다 말았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평소에 하는 것처럼 가산세 더하고 기납부세액 빼고 해서 그냥 제일 끝에 차가감 납부할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이 밑으로는 똑같아요. 여기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최저한세를 처음에 잘 모르고 헷갈려 할 때는 저 빨간색 있죠? 최저한세 대상 공제 감면, 세액 감면 공제 A와 최저한세 대상 아닌 세액 공제 감면 B, 즉 제가 편의상 A, B라고 할게요. A와 B를 구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A랑 B를 구분할 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제가 혹시나 해서 옆에다가 가운데 서류에 숫자를 거기다 만들어 왔던 숫자를 한번 볼까요? 우리 회사가 과세 표준이 2000이라고 쳐요. 세율은 20% 가정하면 산출세액이 400이 나오죠.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는 빨간색 최저한세 대상인 세액공제 감면 A고 또 하나는 노란색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감면 B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액공제 감면은 납세자한테 유리한 건데 이왕이면 하나는 제가 불안이라고 할 거고 하나는 안심이라고 할 거예요. 자, 책에도 제가 왼쪽 세로에 박스를 쳐놓고 써놨는데 왼쪽 세로에 자, 둘 중에 빨간색이 불안한 건가요? 노란색이 불안한 건가요? 다시 한번 세액공제 감면은 나한테 언제나 좋은 건데 이 최저한세 공부할 때만큼은 최저한세 세액공제 감면을 A와 B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하나는 불안한 거고 하나는 언제나 안심인 건데 잘 보세요. A가 불안한 건가요? B가 불안한 건가요? 아니면 A가 안심인가요? B가 안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불안한 거죠? 뭐가 불안한 거예요? A가 불안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케이스 2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케이스 2. 자, 케이스 2는 감면 후 세액이 250이에요. 이게 250이란 소리는 여기 세액공제 감면 A, 즉 최저한세 대상인 최저한세 테스트를 맞아봐야 하는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 감면이 150원이란 소리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 150원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회사가 케이스 2가 되었다면 자기는 세액공제 감면을 150을 받고 감면 후 세액을 250원만 국가에 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국세청이 니네 회사에 맞는 최저한세는 300이다 라고 했으면 얼마를 감면 배제당해야 한다고 했어요? 50원을 감면 배제당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100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야 이게 얼마가 되니까? 그래야 이게 300이 되거든요. 어려우세요? 이걸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최저한세 테스트를 할 때는 세액공제 감면을 A와 B로 나눠야 하고 A는 최저한세 테스트를 한번 맞아야 하는 최저한세 대상인 세액공제 감면이고 B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감면입니다.
근데 그때 언제나 불안불안한 건 A죠. 왜냐하면 케이스 2를 딱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자기가 감면 후 250원만 세금 내려고 했는데 국가가 니네 회사는 300을 내라 했으니까 이 150원 중에 50원은 감면 배제로 날아가 버리고 여기 100밖에 인정을 안 받으니까 이 빨간색은요, 우리 회사의 최저한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150을 풀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0밖에 인정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불안한 친구들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노란색은 언제나 안심이죠. 왜 안심이냐면 최저한세 테스트 결과 이게 250으로 확정되든 300으로 확정되든 뭔가 확정된 다음에 천천히 빼주면 되니까 뭐 20원이든 30원이든 준 대로 빼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B는 언제나 안심인 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는 불안불안한 애들, B는 언제나 안심인 애들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A에 뭐가 오고 B에 뭐가 오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하는데 거기 보시면 꽃표시 1번, 2번,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표시 1번, 2번 보시면 케이스 2의 경우에는 50이 감면 배제를 당하므로 계산 구조상 A에 위치하면 감면을 배제당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이나 계산 구조상 B에 위치하면 최저한세 테스트가 끝난 후에 공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소위 B를 무혈입성이라고도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감면 배제를 당할 일이 없어요. A나 감면 배제를 당할지 말지 조마조마하겠죠. 테스트가 끝난 후 공제를 하므로 감면 배제를 당할 일이 없음. A자리에, 자, 이 키워드입니다. 매우 중요한데 A자리에는 주로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 감면 공제가 오고요. B의 자리에는 주로 법인세법상 세액 공제 감면이 옵니다. 제가 그래서 왜 그 세액 공제 감면 배울 때 법인세법상 세액 공제 감면 조심하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외국납부 세액 공제하고 재해손실 세액 공제가 주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반드시 B로 내리는 겁니다. A 올리면 안 돼요. 꽃표시 3번 보시면 최저한세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너무 많은 송금 또는 세액 감면 등을 받는다면 요거 이제 빨간색 설명하는 거거든요. 최저한세 요거는 제가 또 설명드리고 읽어드리죠. 꽃표시 3번. 자, 요거 박스를 보시면 요 최저한세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상당히 처음 보실 때는 생소할 텐데 일단 정상과표를 구해요. 여기 있죠, 요거. 그냥 정상적인 과표를 구하시라고요. 여기 정상과표를 구해요.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소위 각소를 구할 때요. 각소를 구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더하고 송금산입, 입금물산입을 빼잖아요. 그 빼주는 거 있죠. 송금산입, 입금물산입에서 혹시나 너무 많이 빼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원래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정 해줄 때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더하는 게 많지 송금산입, 입금물산입으로 빼주는 건 많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혹시나 너무 많이 빼버려서 너의 과표가 지금 너무 클까봐 작을까봐, 이 과표가 너무 클까봐 작을까봐, 너무 작을까봐 너가 송금산입, 입금물산입으로 뺐던 것 중에 일부는 더해버리겠다. 일부는 더해버리겠다. 그래서 이만큼은 세금을 적어두래라. 보시는 것처럼 거기 더하는 거는 준비금 등 조세특례와 감면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더하고 송금산입, 입금물산입 빼는데 그 뺐던 송금산입, 입금물산입을 다 잡아와서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니고요. 시키는 게 아니고 그 빼기 했던 것 중에서 차감 조정했던 것 중에서 조특법상 준비금 등 몇 개 없어요. 아무튼 그 조특법상 준비금 등 차감했던 것을 다시 더해버려요. 너무 많이 빼줬을까봐 걱정이 되니까 국세청이요. 그리고 정상 과세표준의 준비금 등 조세특례와 감면을 더한 다음에 지들 맘대로의 가상회세율인 최저한세를 곱합니다. 최저한세율.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이 최저한세 부분은 진짜 있는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가상의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상의 세금이자 가산의 한도에 불과한데 너가 혹시 정상적인 과세표준을 구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더하고 송금물산입 더하고 원래 송금산입 빼고 입금물산입 빼게 돼 있는데 그 빼주는 송금산입, 입금물산입이 너무 많았을까봐, 그래서 과표가 너무 지금 작아 보일까봐 국세청 웃긴 놈들이 그 뺀 것 중에 몇 개는 더해버리겠다라고 해서 준비금 등을 몇 개를 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차감 조정했던 걸 다 더하진 않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준비금 등이 있는데 이게 몇 개 없어요. 수업 목적으로 나올 만한 게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가 지어내기를 이걸 뭐라고 지어냈냐면 그냥 최저한 과표라고 지어냈어요. 다른 책에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가 지어낸 표현이니까. 최저한 과표를 국세청이 지들 맘대로 한번 구해보고 거기에다가 최저한세를 곱하고 있습니다. 자,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최저한세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예?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최저한세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당연히 작아야 좋은 거죠. 커버리면 250원만 세금 내려고 했는데 300원 정도 세금 내야 하니까 이 최저한세율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납세자한테. 이해하셨어요? 국세청한테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겠죠. 이 나쁜 놈들이 그래서 지난 2010년, 2011년 이후로 이 최저한세율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다, 낮추고 있다? 이 되게 올리고 있어요. 제가 이 처음 강의하던 한 2010년만 해도 이게 14%였는데 최근에는 17%까지 올라갔어요. 17%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저한세율이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걱정되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삼성전자는 기술 투자나 연구를 많이 하니까 이 빨간색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 감면이 크단 소리예요, 작단 소리예요? 되게 크거든요. 이게 되게 커요, 삼성전자는. 이게 엄청 크니까 이 파란색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어려워요? 역시 세법은 어려워요? 이게 산수지 뭐가 어려워요? 자, 국세청은 아니 뭔 소리야, 삼성전자는 이 빨간색이 크다고요, 되게.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되게 작다고요. 감면후 세액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만 내고 싶어요, 걔들은. 조금만 내고 싶은데 국세청은 언제나 이 감면후 세액보다 삼성전자의 최저한세가 크길 원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삼성전자의 세율은 과세 표준이 200억을 초과하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왜냐하면 걔네들은 매출액이 200조가 넘어가니까 과세 표준도 당연히 200억을 초과해요. 삼성전자의 세율이 몇 %게요? 원래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인 22%인데 실제로 아무리 22%를 곱해도 이 세액공제 감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걔들의 감면후 세액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런 속된 말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언제나 최저한세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최저한세율이 예전에 14%였으니까 삼성전자는 세율이 22%가 아니라 14%였던 셈인데 최근에는 1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세율이 이 최저한세율이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뭐 이해했으면 좋고 이해 안 했으면 별 수 없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런 말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말 시험에 나오면 내가 출제 교수로 들어간 거라니까요. 자, 최저한세를 한번 봅시다. 최저한세율은 박스에 보시면 여기 밑에 여기 꽃표시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보면 중소기업은 7%, 비중소기업은 10%, 12%, 17%까지 나옵니다. 이거부터 먼저 보고 올까요? 넘겨보시면 160페이지 가보세요. 160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박스가 있는데 거기 주에 보면 최저한세율이라고 해서 가상의 세율이죠. 중소기업은 7%, 솔직히 1차 수준에서는 중소기업 7%만 외워도 뭐 당락에는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어요. 주로 이것만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동그라미 이번 비중소기업이어도 10%까지는 좀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그래서 7%하고 10%는 파란색 처리했잖아요. 중소기업은 7%, 비중소기업은 10%, 가로 열고 과세 표준이 100억을 초과해서 1000억까지는 12%, 과세 표준이 1000억을 초과하면 17%입니다. 이건 삼성전자, 현대차를 겨냥한 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업 목적으로는 중소기업 7%가 제일 많이 나오고 비중소기업, 일반 기업은 10%까지만 암기하시면 되는 게 가로 열고 과세 표준이 100억을 초과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엄청 많이 못 붙인다고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100억이 초과되는 것은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안하지만 나왔어도 풀긴 푸시하는데요. 그냥 저 같으면 7%, 10%만 정확히 암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눈대중으로 한번 대충 눈에 딱 찍고 사진 찍듯이 찍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12%, 17%가 있습니다만 7%, 10%만 잘 암기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최초로 중소기업을 벗어난 경우죠.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7% 맞다가 갑자기 어느 날 회사 규모가 커져가지고 비중소기업, 즉 일반 기업으로 되면 갑자기 10%로 딱 뛰어버리면 혹시나 부담이 될까봐 최초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3년 동안은 8%, 그 다음 2년 동안, 즉 5년 차까지는 9%를 적용받는데 과거에 2차 시험에 요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과거 2차 시험 한 3, 4년 전이었나? 2, 3년 전에 요 8%, 9%를 알아야 풀리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으니까 뭐 2차까지 당연히 생각할 때는 이 표를 전체를 다 기억하셔야 하는데 1차에서는 7%, 10%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최저한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제가 좀 쉽게 설명하는 편이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살만 갖다 붙이면 되는데 158페이지 2점 보세요. 꽃표시 3번 읽기로 했죠? 158페이지에 꽃표시 3번 최저한세 이쪽 부분입니다. 빨간색. 이 최저한세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너무 많은 송금, 이걸 다시 다 뒤집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조세특례 제한법만 뒤집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업 목적으로 한두 개밖에 시험이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상 송금이라는 걸 따로 별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너무 많은 송금 또는 세액 감면 등을 받는다면 세금 납부액이 과소해질까봐 참 국세청이 별 걱정을 다 한다. 그쵸? 이 정도는 납부해야 한다라고 과세당국이 주장하는 금액인 입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 단계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차감해서 이게 너무 내려가 있을까봐 웃긴 놈들이죠. 그러지도 않으면서 너무 많이 차감했을지도 모를 조세특례법상의 송금, 비과세, 공제 등이 없었다고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뒤집어서 환원시켜버린다고요. 빼준 게 있으면 뒤집어서 환원시킵니다. 소득공제 등이 없었다고 가정해야 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이런 금액들을 오히려 더 내서 환원시켜주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점의 감면후세액, 저 파란색 구하는 방법입니다. 저 파란색 감면후세액은 다음에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임 A라고 해놨죠. A. 자, A다 보니까 제가 굿이라고 썼어요. 배드라고 썼어요. 그래서 배드라고 쓴 거예요. 자, 이걸 다 공부해야 하냐? 아니요, 전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특법상 웬만한 세액공제 감면이 다 일로 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옆 페이지 보시면 159페이지에 동그라미 2의 두 번째 땡마크 파란색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어요. 그 중에서 비중소기업 금액은 A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표 끝나는 지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음에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조특법임에도 최저한세 대상이 아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땡마크 한 10개쯤 있고 동그라미 2번에 파란색 땡마크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 밑에 잘 보세요. 자, 웬만한 이 A에는 웬만한 조특법이 다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써드릴게요. 여기는 웬만한 조특법이 다 와요. 조특법. 여기에는 웬만한 법인세법이 다 와요. 자, 조특법이 적어요? 법인세법이 적어요? 조특법은 되게 많아요. 실무에서.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다 알 필요 없어요. 근데 법인세법은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외국납부세액공제, 그 다음에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주로 여기 나오니까. 자, 근데 한 가지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예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특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A로 올라가야 하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B로 오고요. 비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A로 가요. 그러니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나와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무조건 나와요. 왜냐면 이게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일 때 참 함정내기 좋아가지고 중소기업이면 밑으로 내리시고 비중소기업이면 위로 올리시는 겁니다. 이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연인세는. 자, 우리 그 밑에 칠판 마크 좀 볼까요?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님, 즉 다 B로 내려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조세감면과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조세감면이 동시에 있으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조세감면부터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3점에 보시면 최저한세 이쪽 구하는 건데 다음에 준비금 등은 최저한세 대상이라고 해서 즉 최저한 과표 구할 때 환원시켜라. 여기 빨간색이요. 자, 동그라미 1번의 준비금은 원래는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이 언제나 시험에 이 자리에 나왔었는데 이게 2013년에 사라진 제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요새는 뭐가 나오느냐? 동그라미 2번에 서비스업 감가상각비 송금사의 특례라는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넘기시면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송금사님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주로 나오는 게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으로 요새는 장난을 많이 칩니다. 이 자리에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이라는 걸로 장난을 많이 쳐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려오시면 최저한세 산식인데 조특법상 과도하게 차감된 것들을 차감되기 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절차라고 되어 있죠. 박스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최저한세는 최저한 과표, 지어낸 단어라고요. 이 최저한 과표, 이거를 최저한 과표라고 제가 지어냈는데 거기에 최저한 세로 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한 과표는 가로 보니까 정상과표, 저기 제일 위에 나와 있던 정상과표 있죠. 이 정상과표에서 상기 위에 있는 표에 1에서 5까지를 싹 다 더한 다음에 최저한세를 곱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밑줄을 그어놓기를 이게 바로 정상과표 시 차감된 송금 등을 다시 더하여 환원시키는 제도라고 제가 해놨고요. 그 밑에 주의 최저한세율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4점,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감면 배제 순서죠. 자, 지금 이 4점은 케이스 1 배우는 거예요? 2 배우는 거예요? 이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감면 배제 순서라는 게 케이스 1 배우는 거예요? 2 배우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뭐를 배우는 겁니까? 케이스 2를 배우는 거죠. 즉 국가는 삼성전자는 250만 내려고 했는데 국가가 너네 300원 내야 한다. 즉 50을 지금 추징당합니다. 감면 배제를 당합니다. 자, 이때 양가로 1번 법인이 신고를 통해서 하면 순서를 임의로 마음대로 이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를 내가 뱉어낼지. 근데 양가로 2번 국가에 의해서 경정이라는 걸 받는다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순서대로 하나씩 감면을 배제당하는데 1번은 여기 송금산입 등에 들어갔던 준비금 등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이 배제당하시고 2번은 세액공제, 3번은 세액감면, 4번은 소득공제, 비과세 이런 것들을 순서에 따라서 감면 배제를 당합니다. 주 1번 보시면 이건 정말 이해독인데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때 농어촌 특별세까지 고려하여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인 조세 감면을 배제해야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자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옆 페이지 14.5에 농어촌 특별세가 뭔지를 아신 다음에 공부하셔야 하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대단히 어려우니까 굳이 뭔지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독에서는요. 그 다음에 주 2번 보시면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동안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함. 그러니까 이 너무나 금액이 작으면 오래 못 써먹으면 5년 동안 넘어가란 소리인데요. 이것도 굳이 이래독에서는 뭔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뒤에서 문제 하나 풀어보고요. 챕터 14.5에 농어촌 특별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 특별세는요, 1차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토픽이고 여기까지 공부하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자, 국세청에서 참 기분 나쁜 수작을 벌이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회사가 이제 이 A, 저 빨간색 A든 노란색 B든 관계없이 이번에 세액감면, 세액공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100원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 회사가. 되게 기분 좋죠? 세액공제나 감면 100원 받으니까. 갑자기 국세청 직원이 우리 회사에 딱 오더니 이번에 삼성전자 세액공제 받는군요. 예, 기분 좋으십니까? 좋죠. 혹시 좋은 기분을 발판 삼아 우리나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관심 없는데요. 아닙니다. 삼성전자 당신들은 이번에 무려 100이라는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혜택을 누렸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우리나라 농어촌 발전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싫은데요? 싫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때 100원을 받을 예정이라 하더라도 한 20%를 다시 농어촌 특별세로 다시 뱉어냅니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참 기분 나쁜 제도죠. 결론적으로 100원 공제받아요? 80원 공제받아요? 80원밖에 공제받을 수 없는 제도가 이 농어촌 특별세라는 제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양가로 1번의 의미. 농어촌 발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일정한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하는 세액. 가로 열고 즉 100원의 세액 감면을 받더라도 농특세 20%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혜택은 80원만은 참 기분 나쁜 제도죠. 한마디로 줬다 빼가는 세금이 이 농어촌 특별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가로번의 계산 보시면 조특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20%를 다시 뱉어냅니다. 자, 거기 꽃표시 보시면 준비금, 특별감가상각비,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과세 이연제도로서 실제 납세를 하지 않으므로 농특세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양가로 3번을 오히려 약간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 농특세 비과세예요. 비과세. 가로 열고 굿이라고 해놨죠. 지금 배우시는 크게 5개 그룹들은 100원의 세액공제 감면을 받으면 다시 20원을 뱉어낸다, 안 뱉어낸다? 안 뱉어내요. 자, 다음은 조세 감면은 농특세를 과세하지 않음이라고 해서 반가로 1번 중소기업 관련 화살표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농특세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동그라미 2번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동그라미 3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세액공제 감면이니까 그냥 100원을 다 받을 수 있지 다시 20원을 뱉어내서 80원만 받는 제도는 아닌데 다시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얘는 특이하게 농특세 과세다 라고 써놨죠. 반가로 2번 R&D 관련.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 인적 개발, R&D를 상당히 중시하다 보니까요. 동그라미 1번. 연구미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100원 다 받을 수 있어요. 20원 안 뱉어내고요. 동그라미 2번. 연구미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동그라미 3번. 특허권 등 기술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자, 이제 반가로 3번부터는 제목만 있습니다. 반가로 3번의 지방 육성 관련, 반가로 4번의 농어촌 지원 관련, 반가로 5번의 기타 뭐 이런 것들은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문제는 객세 329페이지 10번 문제요. 기출문제죠. CPA 2010년 기출문제네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 주 A의 10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10기 사업연도의 주 A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차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여기까지 구하라는 소리죠. 상당히 긴 문제겠군요. 필요 없는 건 좀 지워볼까요? 지저분하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양가로 1번 당기순이익이 3억 3천, 그 다음에 입금산이 송금불산입이 9천, 송금산이 입금불산입이 7천. 자, 각소부터 갈게요. 각소는 3억 3천에 더하기 9천 더하고 빼기 7천 뺍니다. 그러면 3억 5천. 뭐 불만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죠? 거기다가 양가로 4번 보시면 양가로 3의 송금산입에게는 신고조정으로 송금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금액이 3천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 7천 뺀 것 중에는 3천에 조특법이 있대요. 나중에 더하라는 소리죠? 다시 이렇게 환원시키라는 소리예요. 준비금 등. 이해하셨죠? 자, 양가로 5번에 2월 결손금이 5천이 있답니다. 그러면 각 이 비소에 5천이 있다는 소리니까 결론적으로 과세표준은 3억이죠. 맞죠? 3억 세율 곱할까요? 2천만원. 왜 그런지 알죠? 2억까지 2천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1억만 20%. 그러면 4천인가요? 한출세액 4천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세액공제 감면을 잘 보셔야 하는데, 양가로 8번 외국납부 세액공제 언제나 나온다니까요. 여기 밑으로 언제나 나와요.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연구매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인데, 얘는 중소기업이래요, 비중소기업이래요? 보다시피 중소기업이래죠? 꼭 나온다니까. 이거 연구매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꼭 나와요. 이게 장난치기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잘 못 들어본 건 다 A로 올리면 돼요. 잘 못 들어본 거. 양가로 10번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죠? 못 들어봤어요? 여기다 올리세요. 됐죠? 자,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지금 감면호세액을 얼마만 내고 싶어 합니까? 1600만 내고 싶어 하죠? 어려우세요? 1600만 내고 싶어 한다고요. 자, 근데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최저한세라고 이만큼은 세금 내셔야 돼요. 양가로 11번 제시된 자료 이외에 고려사항은 없답니다. 자, 정상가표가 얼마였습니까? 3억 3천이죠? 아, 3억이죠. 3억 정상가표 3억. 3억에다가 3천 더해서 3억 3천. 여기에 7% 2310만원 나오죠? 미안해. 너 2310만원 내야 돼. 이해하셨죠? 2310만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나 불안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만큼 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1690만원만 인정받게 돼요. 감면 배제 당하시니까. 그래서 2310만원에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차감 납부세액 물어봤으니까요. 2310만원에서 이 1200만원 빼주네요. 결론적으로 차감 납부세액은 1110만원 되나요? 1110만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비슷한 문제가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으니까 다른 문제도 많이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합병분할 특례입니다. 합병분할 특례는요, 미리 조금만 예고만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하죠. 자, 제가 11장의 기타 준비금까지 해서 각 계정과목별 세무조정은 끝났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죠? 계정과목별 세무조정은 11장에서 끝났고요. 12장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특정한 계정과목이 아니라 특수관계인하고 잘못 거래하면 전반적으로 걸릴 수 있는 세무조정을 배웠고요. 13장은
가기비소 빼가지고 과표 구하는 거 배웠고, 14장은 과표에서 곱하기 T%에서 세액공제 감면하는 거 배웠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강의는 거의, 그러니까 법인세는 거의 종강이에요. 이제 분위기가 법인세는 종강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처가급 납부세까지 구했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서 1110만원 구했으니까 법인세는 종강 분위기잖아요. 근데 종강 분위기 끝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 복병인 합병분할 특례가 나옵니다. 이 합병분할 특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특정 계정하고 관련 없어요. 이거는 어떤 하나의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합병분할을 자주 하면 요 특례를 1년에 한 번씩 공부하고 써먹는 회사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작은 기업들은 합병할 일 없어요. 분할할 일도 없으니까 내가 그 작은 중소기업에서 20년, 30년 동안 회계팀, 재무팀 생활하더라도 한 번도 이거 못 보고 퇴직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년 하는 연례 행사 세무조정이 아니고 합병분할이라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차 수업 목적으로 한 2년에 한 문제꼴 또는 3년에 한 문제꼴로 나오니까 뭐 이렇게 안 나오는 토픽도 아니에요. 비교적 자주 나오는 토픽인데, 문제는 뭐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워낙 어려워들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 합병분할 특례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이해를 못해가지고 도대체 강사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건가 전혀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합병분할 특례를 지금은 쉽게 강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워낙 이해를 못해서 학생들이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합병분할 특례는 제가 진짜 그 어떤 선생님보다 쉽게 강의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한번 강의 들어보시고 합병분할 특례를 1차 시험에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확실한 것은 내년 2월이나 4월 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에 원래부터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부가세를 학생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1차에서는 법인세를 어려워하시니까, 그리고 법인세 중에서도 결론적으로 시험이 이제 다가올수록 많이들 포기하고 범위를 줄이다 보니까 자기는 법인세는 말 문제만 가져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계산 문제를 안 풀겠다는 친구들 많아요. 시험 보기 직전에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뭐 계산 문제를 내가 풀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합병분할 특례는 아예 제껴버리는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회계사 기준으로 1차 시험을 10,000명 정도가 본다면 합병분할 계산 문제 풀 사람이 한 2,000명, 3,000명이 될까? 근데 푼다고 다 맞추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많이들 제끼는데요. 근데 그렇게 다 제꼈다가는 2차에서 풀 문제가 없다니까. 2차 시험은 이게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합병분할 특례는 제일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강의를 일단 들어보시고 제낄지 말지, 그리고 뒤에 제가 기출문제 하나 풀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풀어보고 제낄지 말지는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잠시 있다가 합병분할 특례를 바로 오리엔테이션 없이 들어가도록 하죠.